쨍그랑, 화르르륵.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겨울밤의 정막을 찢어 발겼다. 사랑채 돛돌 위에서 붉은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순식간에 처마 밑까지 치솟아 올랐다. 살을 애는 듯한 섣달그준의 칼바람조차 이 기이하고 뜨거운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으니 고요하던 김판서 댁은 찰나의 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불이야. 사랑채에 불이 났다. 다급한 비명과 함께 하인들이 물량동이를 들고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 기괴한 춤사위를 벌이는 여인이 하나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신처럼 산발한 채 검댕이 잔뜩 묻은 얼굴로 희죽거리는 그녀는 이 댁의 천덕꾸러기 여종 복순이었다. 그녀는 타오르는 화로를 향해 이미 깨져버린 사발 조각을 던지며 마치 신들린 무당처럼 무르르 웃어젖혔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섬뜩한지 불을 끄려던 하인들조차 잠시 주춤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타오르는 불꽃 그림자가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흉측하게 일렁였다. 복수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불길을 가리키며 따뜻해, 아이 따뜻해, 뱀이 탄다, 푸른 뱀이 타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였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무도 읽어내지 못한 서늘한 공포와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저 미친년이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감히 대감마님의 약탕관을 엎어 안채 쪽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온 집사 최 씨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달려들어 복순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다. 복순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끝까지 타오르는 화로를 놓치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니 볼 수 없었다. 방금 전 대감마님이 입에 대려던 그 귀한 보약에서 은은하게 풍기던 비릿한 살구씨 냄새를 맡은 사람은 오직 복순뿐이었다. 어릴 적부터 약재에 능통했던 그녀의 코는 감초와 당귀 향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소의 냄새를 정확하게 포착해냈다. 그것은 죽음의 향기였다. 그녀가 일부러 발작을 일으키며 약사발을 화로에 던져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김판서는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화로 속에서 불길이 기이할 정도로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치솟는 것은 그 약에 치사량의 독이 섞여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나 무지한 하인들은 그저 복순이 추위를 못 이겨 불장난을 하다 미쳐 날뛰는 것이라 여길 뿐이었다. 복순이 이 김판서 댁에 들어온 것은 3년 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헐벗은 행색의 말을 걸어도 그저 해해하고 모자란 웃음만 흘리니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 부르며 마구 부려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개울가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맨손으로 빨래를 했고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등껍질이 벗겨지도록 밭을 메었으나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쉰 밥 한 덩이 던져주면 감지덕지하며 받아먹는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삶이었다. 허나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이면 복순의 눈빛은 돌변하곤 했다. 흙투성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흩어진 나뭇가지를 모아 글씨를 써보기도 하고 사랑채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현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녀였다. 그녀가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신의 진짜 신분을 감추기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쫓기는 신세가 된 그녀에게 이 바보라는 가면은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던 것이다. 인연을 당장 멍석에 말하라. 아주 뼈를 추려놔야 정신을 차릴 게다. 최 씨의 서슬퍼런 호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머슴 둘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복수는 짐짓 겁에 질린 척 몸을 웅크리며 잘못했습니다요. 불이 예뻐서, 불이 너무 따뜻해서 때리지 마셔요. 아파요. 라며 횡설수설했다. 몽둥이가 그녀의 앙상한 등짝을 내리칠 때마다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억꺽 터져 나오는 신음은 연기가 아니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도 복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비명을 삼켰다. 지금 여기서 기절하거나 죽는다면 독을 탄 진범을 잡을 수 없다. 아니, 자신이 죽으면 다음 차례는 분명 김판서, 그리고 그 아들인 이현 도련님이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안채 쪽 담벼락 뒤에 숨어 이 광경을 훔쳐보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화려한 비단 옷자락, 그리고 입가에 번지는 비릿하고 섬뜩한 미소. 바로 대감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는 첩실 조 씨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살무사의 그것과 같았다. 그때였다. 그만두거라. 우렁차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사랑채 방문이 벌컥 열리며 김판서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약사발이 깨진 자리를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하인들이 뿌린 물로 불길은 잡혔으나 화로 주변에는 여전히 매캐하고 독한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평생 조정의 당파 싸움 속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김판서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이다. 단순한 한약 냄새가 아니었다. 혀끝을 마비시키는 듯한 이 기묘한 공기의 맛.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멍석 위에 쓰러져 신음하는 복순에게 시선을 옮겼다. 미친 아이가 난동을 부린 것이 대수냐. 내버려 두어라. 더 소란 피우지 말고 다들 물러가라. 대감의 명에 최 씨는 억울하다는 듯 입맛을 다셨지만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김판서는 복순에게 다가가 잠시 멈칫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복순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이지만 너무나도 맑고 깊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지혜로운 인간의 눈이었다. 하인들이 투덜거리며 흩어지고 마당에는 다시 차가운 정막이 찾아왔다.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복수는 욱신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가슴 속에 맺힌 한이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또 한 번 구차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한때는 한양 장안에서 시와 서화에 능하기로 소문난 명문가의 규수였던 그녀가 이제는 남의 집 부엌대기가 되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야 했다.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밝히고 억울하게 참수당한 가족들의 원혼을 달래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었다. 복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의 발에 무언가 채였다. 아까 난리통에 굴러떨어진 약탕관 뚜껑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고 그것을 치마폭 깊숙이 감췄다. 부엌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 안쪽을 살짝 긁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역시나였다. 감초향 뒤에 숨겨진 미세한 유황 냄새와 비소의 흔적. 이것은 단순히 첩실 조씨 혼자서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약재를 관리하는 집사 최 씨, 그리고 외부의 누군가가 결탁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하고 위험한 독극물이었다. 복순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이 집안의 장자인 이현 도련님마저 위험하다. 그분은 유일하게 복순을 사람 대접해준 따뜻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첩실 조씨가 자신의 아들을 대를 이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정실소생인 이현 도련님과 대감마님을 모두 제거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했다. 많이 다친 게냐? 부드러운 목소리에 복수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부엌 문가에 이현 도련님이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지고선 그의 모습은 마치 진흙탕 속에 핀 연꽃처럼 고결해 보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호리병을 복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멍든 데 바르는 약이다. 아버님께서 엄하시어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했다만 네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현은 복순이 바보인 줄 알기에 어린아이 달래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천한 종에 대한 멸시가 아닌 인간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다. 다음부터는 불장난을 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불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니 무서운 것이다. 복순은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도련님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탐욕입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칼날이 목 밑까지 들어왔습니다. 부디 저의 이 비천한 몸짓을 알아차려 주시옵소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다. 이현이 돌아간 후 복수는 차가운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가 주고 간 약병을 만지작거렸다. 귀한 약재 냄새가 났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사치였다.
오늘 밤 일로 최 씨와 조 씨는 더욱 경계심을 세울 것이다. 실패한 암살 시도는 곧 다음 시도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이번에는 약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잔인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복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죽여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바보라는 가면을 쓰고 적들의 허를 찌르리라.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횃불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숯검댕이 묻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련 참을인 자를 썼다가 이내 거칠게 문질러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썼다. 베어낼 참잔. 이제는 참을 때가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할 때였다. 그녀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복순의 삶은 지옥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매서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새벽녘,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복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쨍그랑 쨍그랑. 꽁꽁 언 얼음을 깨는 둔탁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녀의 손등은 이미 터지고 갈라져 피고름이 엉겨붙었고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로는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을 막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최 씨가 미친년이 불장난을 했으니 그 죗값으로 안채의 모든 이불 빨래를 다 해놓거라라며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던져주고 갔기 때문이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냉기에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져갔지만 복수는 입술을 파랗게 질린 채로도 해해물이 차다. 얼음 과자 같다. 라고 중얼거렸다. 혹여나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그녀는 단 한순간도 바보의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빨랫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튀어오르는 얼음물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얼굴을 찔러댔지만 그 고통조차 그녀가 품은 복수심보다는 덜했다. 그녀는 빨래를 비틀어짜며 생각했다. 이 차가운 물이 언젠가는 저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리라. 안채의 풍경은 이곳과는 딴판이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비단 금침이 깔려 있었고 화로에는 최고급 백탄이 타오르며 훈훈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곳에 첩실 조씨가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매는 교활하게 빛났다. 그 미친 종년이 약사발을 엎은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조씨가 나지막이 읊조리자 옆에서 굽신거리고 있던 최씨가 재빨리 입을 열었다. 마님 그녀는 동네방네가 다 아는 천치입니다. 그저 불이 좋아서 날뛰다 얻어걸린 것이지요. 그보다 문제는 이현 도련님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이번 과거 시험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시니 만약 도련님이 급제라도 하신다면. 최 씨의 말끝이 흐려지자 조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딱딱 털어내며 싸늘하게 웃었다. 급제라니 당치도 않지. 내 아들 영철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 집안의 대를 잇겠느냐. 약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사람이 멍청해지는 데는 약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바로 절망이라는 독이다. 조 씨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최 씨에게 귓속말을 속삭였고 최 씨는 음흉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복수는 젖은 몸을 말릴 새도 없이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 했다. 지게를 짊어지고 산길을 오르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사랑채 쪽을 내려다보았다. 담장 너머로 이현 도련님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쿨럭쿨럭 마르고 건조한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련님은 본래 강건한 체질이었으나 조씨가 안살림을 맡은 뒤로부터 신압으로 야위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쓰는 방법은 교묘했다. 대놓고 독을 쓰다 실패하자 이제는 음식에 상극인 재료를 섞거나 방의 온도를 교묘하게 조작해 밤새 냉골에서 자게 만드는 식이었다.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악랄한 수법이었다. 복수는 주위를 살피고는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새벽마다 몰래 캐온 도라지와 오미자 그리고 폐를 보호하는 귀한 약초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직접 건네주었다가는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그날 오후 이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수는 청소를 핑계로 사랑채에 들어섰다. 방 안은 책 냄새와 먹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으나 냉기가 감돌아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책상 위에는 일담한 논어와 엉망으로 쓴 글씨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현의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흔적들이었다. 붓끝이 갈라져 있고 먹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하인들조차 대감의 눈을 피해 도련님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복수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재빨리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약초를 끓인 물을 주전자에 몰래 채워 넣었다. 색과 향이 보리차와 비슷하여 의심받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굳어버린 먹을 벼루에 갈기 시작했다. 쓱, 쓱.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놀림은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대부가의 규수가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절제된 동작이었다. 먹을 다 간 그녀는 붓을 들어 헝클어진 붓털을 정성스레 다듬어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복수는 황급히 붓을 내려놓고 다시 걸레를 든 채 바닥을 기며 바보 흉내를 냈다. 아이쿠 먼지가 많네. 쥐새끼가 찍찍. 문이 열리고 이현이 들어왔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눈 밑은 퇴했다. 그는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복순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복순이 아니냐. 날이 찬데. 밖에서 떨지 말고 아궁이 불이라도 좀 쬐거라. 이현은 복순을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낡은 솜조끼를 벗어 복순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복순은 짐짓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뜨며 도련님 냄새 좋다. 킁킁 하며 바보짓을 했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사람. 그녀는 이현이 책상에 앉아 붓을 드는 모습을 곁눈질로 지켰다. 이현은 붓을 들었다가 멈칫했다. 뻣뻣했던 붓털이 부드럽게 정돈되어 있고 말라붙었던 먹물이 촉촉하고 진하게 갈려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전자에 물을 따라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가 다녀간 것인가? 이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시각 최 씨는 곳간에서 장부를 조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붓에 침을 묻혀가며 숫자를 고쳐 쓰고 있었다. 이현 도련님이 서책을 산다고 가져간 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면 대감마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겠지.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장부를 탁 덮었다. 그때 곳간 문이 삐그덕 열리며 복순이 들어왔다. 최 씨는 깜짝 놀라 장부를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복순은 멍한 표정으로 배를 문지르며 말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쥐가 쌀을 먹어요.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길질을 했다. 에이, 재수없는 년. 썩 꺼지지 못해 복수는 엉덩이를 걷어차이며 쫓겨났지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보았다. 최 씨가 황급히 숨기던 그 장부의 표지에 적힌 갑진년 출납기라는 글자를, 그리고 그가 붓을 쥐고 있던 손에 묻은 붉은 인주 자국을. 횡령의 누명을 씌우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복수는 헛간 구석, 지푸라기 속에 몸을 묻고 누웠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다. 집의 구조, 사람들의 동선, 그리고 최 씨가 장부를 숨긴 위치.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바둑판 위의 돌처럼 정교하게 배열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대감마님이 장부를 검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최 씨는 오늘 밤 안으로 조작된 장부를 대감의 서재에 몰래 가져다 놓을 것이다. 막아야 했다. 이현 도련님이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다면 이 집안은 완전히 저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자신의 복수 또한 물거품이 될 터였다. 복수는 쥐 죽은 듯 조용한 새벽 3시 헛간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바보 복순이 아닌 몰락한 가문의 여식 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숯 검댕을 얼굴에 더 짙게 칠해 신분을 완벽히 감췄다. 그리고 최 씨가 머무는 행랑채 쪽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믿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복수는 행랑채 옆에 쌓여있는 장작더미 뒤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최 씨가 숨겨둔 열쇠 꾸러미를 찾기 위해 눈을 번뜩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으나 복수는 지난 3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이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최 씨는 술에 취하면 항상 쇳마루 밑 항아리 속에 열쇠를 숨겨두곤 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찾았다. 사랑채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이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아버지마저 자신을 차갑게 대했다. 내가 정말 이 가문을 이끌 자격이 있는 것일까?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문 밖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현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대돌 위에 하얀 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2덩이와 작은 쪽지였다. 쪽지에는 빗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흙탕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현은 멍하니 쪽지를 바라보았다. 누가 이런 글을 남겼단 말인가. 주먹밥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고 그것은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어둠 속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그 시각 복수는 다시 헛간으로 돌아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최 씨가 조작해 놓은 가짜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녀는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해둔 최 씨가 도박판에서 빚을 진 차용증 문서를 대신 넣어두었다. 내일 아침 최 씨가 자신만만하게 장부를 꺼내 대감마님 앞에 내놓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승리가 아닌 파멸일 것이다. 복수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흙탕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그녀는 스스로가 그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되기를 자처했다. 바보의 탈을 쓴 채 그녀는 가장 치열하고 은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복순의 눈동자는 샛별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났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날이 밝았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한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판서댁 사랑채 마루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대감마님은 호랑이 같은 눈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무릎을 꿇은 집사 최 씨가 비장한 표정으로 그러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를 숨기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온 이현 도련님이 창백한 안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채 문틈으로는 첩실조 씨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오늘이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본처 소생을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앉힐 결정적인 날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최 집사, 이현이가 곳간의 돈을 횡령했다는 증좌가 여기에 있다 하였느냐. 김판서의 묵직한 목소리가 떨어지자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장부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렸다. 예, 대감마님. 소인이 밤을 새워 검토한 결과 도련님께서 서책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은전을 빼돌린 내역이 명백하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환희의 전율이었다. 이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할 길이 막막했기에 그저 억울함에 가슴을 칠 뿐이었다. 김판서는 천천히 손을 뻗어 보자기를 풀었다. 스르륵. 비단이 풀리는 소리가 마치 최 씨의 목을 조르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판서가 장부를 펼쳤다. 좌중의 시선이 그 종이 뭉치에 꽂혔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김판서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더니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놈 내놈이 지금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게냐. 김판서는 손에 든 종이 뭉치를 최 씨의 얼굴에 내던졌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투전판 빈문서, 기생집, 외상장부, 그리고 최 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다는 차용증들이었다. 아니 이것이 어찌. 최 씨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자신의 필체로 적힌 도박빚 내역이 선명했다. 분명 어젯밤 자신이 꼼꼼하게 조작해둔 그 장부여야 했다. 헌데 어찌하여 귀신이 고칼 노릇으로 바뀌어 있단 말인가. 최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두섰다.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누군가 소인을 모함하려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맹세코, 이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이미 김판서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내 놈이 내 아들을 모함하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감히 주인집 아들을 음해하고 도박에 빠져 집안 물건에 손을 대. 퍽퍽 곤장치는 소리와 최 씨의 비명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훔쳐보던 조 씨는 사색이 되어 문을 닫았다. 그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누구냐? 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내 판을 엎었단 말이냐?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집안에 그토록 대담하고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복수는 부엌 아궁이 뒤에 숨어 마당에서 들려오는 타작 소리를 자장가 삼아 감자를 깎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헤헤, 감자 맛있다. 엉덩이 아프겠다. 그녀는 일부러 크게 혼잣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통쾌함에 전율했다. 이것으로 당분간 이현 도련님을 향한 공격은 멈출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며칠 뒤 조정의 실세이자 김판서의 정적인 우의정 박대감이 보낸 서찰 한 통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다. 다가오는 대보름 연회에 앞서 김판서 가문의 학식을 시험하겠다며 보낸 난해한 시제 스다였다. 문제는 그 시제가 지독하게 까다롭다는 점이었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서 울지 않는 새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선문답 같기도 하고 고대의 난해한 경전을 인용한 것 같기도 했다. 만약 이에 대해 격조 높고 이치에 맞는 답시다시를 보내지 못한다면 김판서는 정계에서 무식한 집안이라 조롱당하며 망신을 당할 위기였다. 김판서는 집안의 문객들과 아들들을 모두 소집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서자 영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다 쫓겨났고 이현은 밤새 서책을 뒤지며 고뇌했으나 붓을 들지 못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가라앉았다. 조 씨는 이 기회를 틈타 정실 자식이라는 이현 도련님이 이토록 무능하니 가문의 앞날이 캄캄합니다라며 이간질을 해댔다. 이현의 방불빛은 밤이 깊도록 꺼질 줄 몰랐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아, 내가 이토록 부족하단 말인가. 아버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생겼으니. 복수는 물동이를 이고 사랑채 앞을 지나다 창호지 문에 비친 이현의 고뇌하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그 시제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중국의 옛 기서 지슈인 산해경에 변형된 구절이자 선대왕이 내렸던 비밀스러운 하교에도 쓰였던 은유였다. 그림자 없는 나무는 해시계를 뜻하고 울지 않는 새는 시간을 알리는 종을 의미한다. 즉, 때를 기다려라 혹은 시간의 흐름을 통찰하라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수수께끼였다. 이것을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시로 받아친다면 박대감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 이현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복수는 주위를 살피며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발각되면 죽음이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현은 무능한 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그녀는 먹을 갈았다. 소리 없이 그러나 칠흑같이 진하게. 그녀는 평소 자신이 쓰던 유려한 서체가 아닌 일부러 투박하고 거친 필체인 광초광서를 선택했다. 마치 술 취한 신선이 휘갈긴 듯한. 그러나 그 획 하나하나에 힘과 기백이 넘치는 글씨였다. 복수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일영욕 진무영목, 르잉 윳준 모잉모, 해 그림자 지려하니, 나무엔 그림자 없고, 풍성비동 불명조, 풍성페이동 분한졸, 바람소리 아니어도 새는 울지 않네. 시지 천운방 유제, 지지태문팡 요자에, 때가 이르러, 천운이 비로소, 머무니 청음일성 각세교 보인 이성 조시, 맑은 소리 한 번에, 세상의 가르침, 깨닫네. 그녀는 붓을 놓았다. 단순한 답이 아니었다. 당신의 오만함은 해가 지듯 사라질 것이나 우리 가문의 올바른 소리는 때가 되면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당찬 반격이 담긴 시였다. 복수는 잠든 이현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나오면서 그녀는 문지방 사이에 작은 말린 매화꽃 한 송이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다. 책상 위에 놓인 화선지, 그리고 그 위에 휘갈겨진 묵직한 글씨. 그는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쳐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전율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파격적인 해석, 거침없는 기세, 그러면서도 운율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문장. 이것은 범인의 솜씨가 아니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라 해도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런 명문을 지을 수는 없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김판서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다. 대체 누가 쓴 것이냐? 네가 쓴 것이냐? 김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이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잠든 사이 누군가 다녀갔습니다. 김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글씨를 훑어보았다. 필체를 보아하니 글 좀 쓴다는 선비들은 아니다. 마치 야인 예른이 취중에 쓴 듯하나. 그 기백이 태산을 뚫을 기세로구나. 우리 집에 숨어 사는 고수라도 있단 말이냐. 이 답시는 박대감에게 보내졌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박대감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김판서 댁에 이토록 뛰어난 인재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며 경의를 표해왔다. 가문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기는커녕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사람들은 김판서 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은둔 거사가 머물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이현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보다 궁금증이 앞섰다. 그는 밤마다 잠든 척하며 감시했지만 은둔 거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은 서재 구석을 청소하던 복순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그녀가 빗자루를 쥐는 손 모양. 그것은 몽둥이를 쥐는 머슴의 손이 아니라 붓을 쥐는 선비의 손 모양과 흡사했다. 게다가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그날 밤 맡았던 은은한 매화 향기가 났다. 겨울이라 매화가 필리 만무한데도 말이다. 이현은 복순을 불렀다. 복순아. 복순이 해맑게 웃으며 돌아보았다. 네, 도련님, 밥 주시게요. 이현은 짐짓 엄한 표정으로 붓과 종이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심심한데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거라. 복순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는 침을 질질 흘리며 붓을 거꾸로 쥐었다. 그림 복순이 그림 좋아해. 동그라미 세모. 그녀는 종이에 먹칠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현은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네가 그럴 리 없지. 내가 헛것을 보았나 보다. 나가보거라. 복순은 방을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들킬 뻔했다. 이현의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방 안에 남은 이현이 복순이 엉망으로 칠해놓은 종이를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고 있다는 것을. 먹물로 범벅이 된 종이. 그러나 그 검은 먹물의 농단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글자가 있었다. 난초란 란. 붓을 제멋대로 휘두른 척했지만 붓 끝의 힘 조절만으로 난초 잎사귀를 형상화한 것이었다. 이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복순이, 너였구나. 그 시각 굴욕을 맛본 최 씨와 첩실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놈의 집구석에 귀신이 씌었나 일이 자꾸 꼬이는군. 최 씨가 이를 갈았다. 조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약봉지 하나를 최 씨에게 건넸다. 더 이상 우회할 필요 없다. 대감은 늙었고 이현만 사라지면 끝이다. 오는 대보름 연회 음식에 이것을 타라. 이번엔 실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냄새도 맛도 없는 서역에서 들여온 맹독 무색산이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운명이 다시금 김판서 댁을 덮쳐오고 있었다. 정월 대보름 휘영청 밝은 달이 밤하늘 한가운데 둥실 떠올라 김판서 댁의 너른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었다. 마당 가득 피워 올린 횃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곳곳에 매달린 청사초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붉고 푸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연회장에는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 있었고 초대받은 고관대작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가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잔치판의 이면에는 시퍼런 칼날 같은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김판서는 흐뭇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 옆에 앉은 첩실 조 씨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술병을 든 집사 최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 오늘 같은 좋은 날 술이 빠질 수 없지요. 이현 도련님의 장원 급제와 가문의 영광을 기원하며 한 잔 올리겠습니다. 최 씨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이현의 술잔에 맑은 청주를 가득 따랐다.
술잔 위로 찰랑거리는 술은 투명했으나 그 안에는 냄새도 맛도 없는 서역의 맹독, 무색산이 녹아 있었다. 이현은 담담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으나 소매 속에 감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곳이 피로 물들거나 아니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대가 되리라는 것을. 이현이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였다. 히히 술이다. 나도 술 줘. 달님도 한 잔, 나도 한 잔. 난데없이 괴상한 고함과 함께 흑투성이, 복순이 연회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하인들이 기겁하며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미꾸라지처럼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 이현의 탁자 앞으로 돌진했다. 그러고는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이현의 술잔을 낚아채더니 에이지지 냄새나 똥냄새나 라고 소리치며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청아한 파열음과 함께 술잔이 산산조각 났다. 쏟아진 술이 바닥에 깔린 비단 보료를 적시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투명했던 술이 닿은 자리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린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닿는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지독한 독극물이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가야금 소리도 웃음소리도 뚝 끊겼다. 사람들의 시선이 타오르는 비단 보료와 깨진 술잔,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복순에게 꽂혔다. 이 인연이 감히 미친년이 기어코 사단을 내는구나. 최 씨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면서도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먼저 선수를 쳤다. 여봐라.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해라. 대감마님의 잔치를 망친 죄,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건장한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복순을 향해 달려들었다. 조씨 역시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 질렀다. 어서 죽여라. 입을 막아라. 머슴들의 몽둥이가 복순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복순은 더 이상 몸을 웅크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초점 없는 광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맹수처럼 매서운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머슴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일갈했다. 멈추어라.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그 목소리에 담긴 기백이 어찌나 서슬퍼런지 달려들던 머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복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굽었던 등은 잣나무처럼 꼿꼿해졌고 해벌쭉하던 인매는 단호하게 다물어졌다. 그녀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태도는 마치 왕후가 국모의 예복을 입고 선 듯 고귀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최 씨를 향해 걸어갔다. 최 씨는 귀신이라도 본 듯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최 집사, 아니 최만석. 자네는 방금 주인인 이현 도련님께 술을 따랐는가? 아니면 독을 따랐는가? 복순의 말투는 완벽한 양반가의 법도에 맞는 정갈한 언어였다. 무색산, 서역에서 들어온 맹독으로 색도 없고 냄새도 없으나 은긴과 만나면 검게 변하고 불에 닿으면 푸른 연기를 내뿜지. 내 놈이 쓴 그 얕은 수는 이미 간파당했다. 너, 내년이 어떻게? 최 씨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다. 조 씨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전현이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당장 끌어내라니까 뭐 하는 게냐. 하지만 복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감마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러나 뼈가 사무치는 목소리로 읍소했다. 대감마님 소인이 무례를 범한 것은 죽어 마땅하나 이 집안의 도살인 뱀 같은 악의 무리를 두고 볼 수 없어 가면을 벗었나이다. 저 술잔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자의 소매를 뒤져보십시오. 아직 독을 감싼 종이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판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손을 들어 머슴들에게 최 씨를 잡으라 명했다. 머슴들이 최 씨를 결박하고 그의 소매를 뒤지자 붉은 가루가 묻은 종이 조각이 툭 떨어졌다. 명백한 증거였다. 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조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며 모모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발악했다. 복수는 싸늘한 시선으로 조 씨를 내려다보았다. 모르는 일이라. 지난 겨울 사랑채 약탕관에 비소를 넣은 것도, 이현 도련님의 방에 냉기를 불어넣은 것도,
그리고 곡간 장부를 조작해 횡령의 누명을 씌우려 한 것도 모두 내년과 저자의 소행임을 내 모를 줄 알았느냐.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논리정연한 고발에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때 이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순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서책 하나를 꺼내 김판서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님, 이것은 진짜 장부입니다. 복순이가, 아니,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 씨가 첩실 조 씨의 사주를 받아 빼돌린 재산 내역과 조 씨가 무당을 불러 저를 저주한 구판 비용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김판서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런 천인공노할 것들, 내 너희를 믿고 집안 살림을 맡겼거늘 감히 내 아들을 죽이고 가문을 삼키려 들어. 김판서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관아에서 출동한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최 씨와 조 씨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서로의 탓을 하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대감 살려주십시오. 저 여자가 시킨 일입니다. 닥쳐라. 내 놈이 꼬드긴 것 아니냐.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연 회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바보 천치로 알았던 저 아이가 어떻게 저토록 해박한 지식과 당당한 기품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김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일개 여종이 어찌 그를 알고 독을 아느냐? 복순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김판서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소녀 죄인 윤서연이라 하옵니다. 윤서연. 김판서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설마 3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지와 맨먼지화를 당한 윤대제약의 여식이란 말이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윤대제약.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충신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참수당한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의 딸 서연은 시와 서화 의술에 능한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집안이 풍비박산나면서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그 고귀한 규수가 3년 동안 바보 여종 복순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던 날 저는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쳤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버리고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바보 행세를 하며 숨죽여 살았습니다. 하오나 은혜를 입은 김판서 댁마저 간신배들의 손에 무너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오늘 비로소 천한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었나이다. 그녀의 절절한 고백에 장내의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이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흑투성이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은 밤하늘의 달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밥을 빌어먹는 종이 아니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고결한 연꽃이었으며 어둠 속에서 가문을 지킨 수호신이었다. 김판서는 자리에서 내려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처럼 부렸으니 이 죄를 어찌 갚겠느냐. 네가 내 아들을 살렸고 이 가문을 살렸다. 너는 나의 은인이자 이 나라가 버린 보석이로구나. 그 순간 밤하늘에서 폭죽이 터지듯 유성이 길게 꼬리를 물며 떨어졌다. 마치 하늘에 계신 윤대제약이 딸의 용기를 굽어 살피는 듯했다. 서연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바보의 웃음이 아닌 인간 윤서연으로서의 맑고 고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것이 그녀 앞에 남은 마지막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버팀목 이현이 서 있었다. 눈 녹은 물이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며 봄이 오는 소리를 알렸다. 김판서 댁을 짓누르던 검은 먹구름 같던 악재들이 걷히고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최 씨와 첩실 조 씨가 관아로 끌려간 후 집안은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낸 듯 개운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하인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주눅 들지 않았고 곡간은 다시 정직하게 채워졌으며 사랑채에서는 이현 도련님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장본인 서연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곱게 개어놓은 무명 저고리와 그녀가 바보 행세를 할 때 가지고 놀던 낡은 공기돌 몇 알만이 덩그러니 남아
주인의 부재를 알리고 있었다. 서연은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보따리 하나를 메고 살인문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표정은 담담했다. 비록 김판서가 그녀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려 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역적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내 존재가 도련님의 앞길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제 갓 과거 급제를 바라보며 창창한 미래를 꿈꾸는 이현에게 역적의 딸과의 연문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터였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마을 어귀의 고개로 향했다. 지난 3년 진흙탕 속에서 구르며 지켜온 이 집안이 이제 평안해졌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대로 가면 내 평생을 바보로 살게 할 셈이냐. 등 뒤에서 들려온 외침에 서연의 발걸음이 딱 멈추어 섰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이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었다. 평소에 점잖은 선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버선발에 갓도 쓰지 못한 채 달려온 그의 모습은 절박하기 그지없었다. 서연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도련님, 어찌 나오셨습니까? 바람이 찹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녀는 짐짓거리를 두며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현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다가와 그녀의 보따리를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렸다. 네가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렸는데 이제 와서 나를 비겁한 자로 만들 셈이냐. 네가 떠나면 나는 평생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놈이 되어 살아야 한단 말이냐. 이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저는 대역죄인의 여식입니다. 제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지지 않는 한 저는 도련님의 곁에 머물 수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와 얽히시면 도련님의 장원급제도 가문의 명예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이현은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벽을 깨부수겠다. 네, 아버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정치가 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조하마. 너를 다시는 어둠 속에 숨게 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등불 없이 어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겠느냐.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연정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맹세였다. 서연은 그 뜨거운 진심 앞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고 이현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품에 안아주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 틈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 묶였다. 시간이 흘러 봄이 무르익을 무렵 한양 도성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한 신임 관리 김희연이 임금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올린 상소문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겪은 독살 음모 사건을 예로 들며 3년 전 윤대제약의 역모 사건 역시 동일한 간신배들의 조작임을 낱낱이 파헤쳤다. 서연이 밤새 정리해준 방대한 증거 자료와 이현의 논리정연한 변론은 썩어빠진 조정 대신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결국 임금은 재조사를 명했고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윤대제약의 신원은 복원되었고 서연은 다시 당당한 양반가의 규수 신분을 되찾게 되었다. 그해 가을 김판서 댁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서연의 얼굴은 활짝 핀 목단꽃처럼 고와했고 사모관대를 한 이현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저 신부가 옛날 그 바보 복순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 하늘이 내린 인연이지 암하는 덕담이 오갔다. 혼례식 날 서연은 하객들에게 떡 대신 작은 매화나무 묘목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향기로운 날이 온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이현은 청렴하고 강직한 재상으로 이름을 떨쳤고 김판서 가문은 명문가 중에 명문가로 우뚝 섰다. 사람들은 이현 대감의 지혜 뒤에는 항상 부인 윤 씨의 현명한 내조가 있음을 알았다. 서연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남편이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고사구시를 인용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휼기관을 세우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여는 등 과거 자신이 바보 복순으로 살며 겪었던 밑바닥의 아픔을 잊지 않고 세상의 온기를 나누었다. 어느덧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은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정자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현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빙그레 웃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저 사랑채 불길 앞에서 춤을 추던 그날 밤 말이오. 그때 부인의 춤사위가 어찌나 기이하고도 절박했던지 지금도 눈에 선하오. 서연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고운 눈웃음을 쳤다. 아이 참 대감도 짖대쓰십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십니까?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했으나 속으로는 이러다 정말 광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정겹게 흩어졌다. 이현이 서연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바보 복순이 그립기도 하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맑고 치열했지. 당신은 진흙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나는 보았소.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던 지혜의 칼날을 말이오. 서연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험난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멸문지화의 고통, 바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서름, 그리고 목숨을 건 복수와 사랑.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평온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도광양회, 토광영회하였습니다. 세상이 험할 때는 바보가 되어 몸을 낮추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지요. 허나 서방님을 만나 저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제 이름으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자 옆에 심어둔 늙은 매화나무에서 마른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러나 그 가지 끝에는 이미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작은 꽃눈이 맺혀 있었다. 인생의 겨울을 견뎌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고 그윽한 향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은 그날 밤 깨진 사발 조각을 든 당신을 만난 것이요. 이현의 고백에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김판서 댁의 전설은 그렇게 후대까지 전해졌다. 바보인 줄 알았던 여종이 실은 가문을 구한 지혜의 여신이었다는 이야기는 밤마다 할머니들의 입을 통해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되살아나곤 했다. 진실은 겉모습에 있지 않으며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바보, 여종, 복순, 아니 정경부인 윤서연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매화, 향기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물렀다.